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등에서 약 70개의 가명으로 신분을 속여온 일명 연쇄 사기꾼의 진짜 정체는요. 30대 여성 사만다 아조파르디입니다. CIA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이름으로 사기쳤는지도 기억 못하겠다. 원래 이름도 기억 안 나겠다. 그러니까. 이 연쇄 사기꾼 사만다의 화려한 거짓말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 2013년 아일랜드에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우체국 앞에서 서성거리는 농아 소녀로 언론의 주목. 당시 20대 호주인이었지만 손짓으로 자신을 14살로 속였고요. 그녀의 신분을 찾아주기 위해 아일랜드 경찰, 법의학연구소, 출입국 관리국, 인터폴 등 수많은 공권력이 투입되게 만들었지만 곧 그녀의 진짜 정체가 탄로났는데요. 그 이외에도 연쇄 사기꾼 사만다의 거짓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주로 10대 소녀인 척, 피해자인 척, 사람들을 속여 보호를 받거나 심지어 학교에 입학하기도 했고요. 2018년엔 신분을 속이고 보모로 일하던 집주인의 신분을 도용. 2019년 호주에 위치한 프랑스인 가정에서 10대 소녀 보모 사카로 사람들을 속이던 중 자신이 돌보던 아이들을 납치한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약간 리플리 증후군인가? 약간 거짓말을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수사기관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것 때문에. 민폐죠, 민폐. 법원은 극단적인 유형의 거짓말이 내부적으로 동기가 부여됐으며 재범의 위험이 높다며 아동 납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석방 후 2021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전 사실 성폭행 피해자예요. 브리즈번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 마음의 병을 얻어서 계속 다른 사람의 인격으로 살고픈 그런 마음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마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없네. 아, 결국 2022년 5월에도 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고요. 뻔뻔하게도 제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요? 저는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와. 라며 발뺌. 이에 법원은 정신건강치료와 함께 3년간 지역사회 교정을 명령했습니다. 아, 진짜 조금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에 자신까지 가두고만 사기꾼.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나를 갈감. 2020년 11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돼 모두가 공포에 떠는 가운데 24살의 청년 의사 이그나시오 니콜라스 마르틴은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에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일념으로 감염병 대응센터에 지원했습니다. 아유, 감사한 일이네요. 희생 정신을 보여준 아주 훌륭한 의료인이네요. 그렇죠. 네. 마르틴은 주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했고요. 2개 이상의 클리닉에서 진료하며 적극적이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 모두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뉴스 인터뷰를 도맡는 등 센터의 마스코트로 떠올랐는데요. Mi nombre es Ignacio Martín, soy médico voluntario del COE, vengo desde Córdoba para darle una mano a Bello 이 Dolores. 영상 좋아 보이는데. Trabajo en el centro de operaciones TAC. En el caso de que sea una 인터뷰도 많이 했구만. 그러니까 consulta médica, 거의 뭐 대변인인데요, 이 정도면. 또 잘생겼잖아, 약간. 그러니까. 그런데 아, 제발 하지 그런데 마. 하지 마. 하지 마. 마르틴이 센터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어? 왜 진단을 이렇게 했지? 혈관 질환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불안합니다. 아니, 무슨 코로나 때문에 혈관 질환이 와. 말도 안 돼. 나도 알겠다, 그건 이게 아니야. 뭐 호흡기잖아요. 호흡기인데 무슨 혈관 질환이 왜 옵니까? 센터의 한 관계자가 마르틴이 혈관 질환이 코로나19에서 왔다는 진단을 내린 것을 보고 의심을 품기 시작. 의사협회에 문의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마르틴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뭐야? 아, 근데 어떻게 면접 봐서 저기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감염병 대응센터라면서요. 아니, 언론 인터뷰도 시켰다면서. 그러니까요. 뭐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마르틴은 의사는커녕 대학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었고요. 병원 이송 요원으로 잠깐 근무한 게 전부였습니다. 나이도 24살이 아닌 19살. 왜 이래? 그런 그가 의사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건 우연히 한 여의사의 의사 면허를 손에 넣으면서부터였는데요. 의사 면허 속 나이와 이름을 위조해 하루아침에 의사가 됐던 거죠. 심지어 선생님들, 괜한 인포데믹스에 속지 마세요. 그러다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용어들도 그럴듯하게 사용해 그 누구도 그가 가짜 의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가 그때 확산 일로였기 때문에 의료진이 부족했잖아요. 부족했죠. 그러니까 검증을 제대로 못했나 보다. 일단 빨리빨리 들어가서 하라고 막 그랬나 보다. 아니 자기가 사기로 들어가 놓고 카메라 앞에서 왜 인터뷰를 해요?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조사 결과 코로나19 오진 등 엉터리 처방을 남발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마르틴의 가짜 행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사뿐 아니라 사진작가나 교통단속, 전담, 공무원을 사칭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가 사칭을 하고 다닌 이유, 다름 아닌 뒷돈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직위 남용 및 불법 의료 행위,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됐고요. 그에게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 사망한 환자도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전 범죄야.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뻥을 치면 어떡합니까? 처방 때문에 사망하면 살인죄죠. 살인죄지. 자신의 만족이나 욕심을 위한 거짓말이 타인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중국 장쑤성. 장두구 법원으로 서류들이 도착했는데요. 서류는 화장 증명서, 호적 말소 증명서 등 누군가의 이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들로요. 사망한 사람은 약 3억 원을 사기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범죄 용의자 마오였습니다. 당시 마오는 질병 때문에 보석 허가를 받았던 상황. 그랬던 그가 질병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한 건데요. 갑자기? 자, 그런데 얼마 뒤. 마오,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정말 놀랍게도 죽은 줄 알았던 마오가 체포됐는데요. 그의 죽음이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낀 법원이 조사에 돌입. 사실 확인을 위해 마오의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장두구 법원입니다. 마오 씨 사망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잘 살아계신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기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마오는 자신의 생사를 가지고 또다시 거짓말을 했지만 차마 딸까지 속이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추악한 거짓말을 몰랐던 딸 덕분에 마오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된 법원은 그 즉시 마오의 주거지 관할 공안과 의료보험관리센터에도 확인한 결과 모두 마오의 사망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에 공안은 마오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오는 공안에 체포. 이후 공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 제가 몸이 많이 아프거든요. 아 근데 감옥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망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장과 사망 증명서들을 위조. 사기꾼 마오는 급기야 자신의 죽음까지 거짓으로 꾸몄던 겁니다. 감옥 가면 힘들지. 힘들라고 감옥을 만든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거든요. 가지 말아야지. 가서 힘들까 봐. 더 힘들어질까 봐. 갈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자신의 죄를 거짓 죽음으로 회피하려 했던 사기꾼 마오. 원래 지은 사기죄 11년 받고 여기에 국가공인 위조죄까지 더해져 총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리석네 어리석어. 2021년 7월 칠레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우리 할머니랑 연락이 안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연락이 두절된 91살 할머니. 메르세데스를 애타게 찾는 손자의 신고였는데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메르세데스의 자택에서 너무도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미 사망의 시신으로 발견된 메르세데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신이 백골 상태. 네? 감식 결과 메르세데스는 최소 10년 전인 2011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10년 동안이나 몰랐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걸 숨겼다가 나중에 뭐 얘기를 한 걸로 볼 때 허허. 가족들 중에 범인이 있는 걸 약간 감추기 위해서. 할머니 살해했다. 자, 당시 경찰도 메르세데스의 가족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수사 중 경찰이 포착한 수상한 정황. 어허. 메르세데스 사망 추정 시기보다 2년 뒤인 2013년부터 누군가
그녀의 연금을 수급한 이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하. 야, 살아 계시면 연금 나오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겠네. 수사 결과 연금을 부정 수급한 범인은 바로 메르세데스의 딸 카스트로. 카스트로는 어머니인 메르세데스의 신분증을 도용, 어허. 연금 수령장을 위조해서요. 최소 7년간 2,600만 페소, 우리 돈으로 약 4,300만 원의 연금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딸 카스트로는요. 엄마가 돌아가신 걸 저도 몰랐어요. 저는 엄마와 싸워서 연락을 안 했던 것뿐이라고요. 냄새가 나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경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인 메르세데스의 자택에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요. 딸 카스트로가 살인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친척들이 카스트로에게 어머니 메르세데스의 안부를 물어볼 때마다 노모를 부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건강하다며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수년간 거짓말을 반복하며 사망한 어머니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딸 카스트로는 결국 사기와 시신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4년 중국 베이징. 타지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던 왕 씨는 적 씨를 만나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돈독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06년 몸이 좋지 않았던 왕 씨를 위해 함께 병원에 가준 적 씨는 왕 씨의 검진 결과지를 먼저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 사색이 되어버렸는데요. 어떡해. 너 에이즈래. 뭐? 나 어떡해. 주변에서 알면 병원에 격리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 비밀로 하자. 나도 비밀 지켜줄게. 어? 에이즈 진단을 받은 왕 씨. 친구 적 씨는 그녀를 위로하며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뭐 요새는 뭐 약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참 걸리기 싫은 병 중에 하나잖아요. 청천벽력이죠 뭐. 자신이 에이즈 투병을 하게 됐다는 말에 왕 씨는 크게 좌절했는데요. 하지만 친구 적 씨가 왕 씨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왕 씨는 친구 적 씨의 도움을 받아 한 병당 약 670위안, 한화 약 12만 원의 에이즈 치료제를 구매. 정말 다행히도 약을 복용한 뒤 큰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후에도 장장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투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병이 진행될수록 약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고요. 급기야 2017년에는 한 병당 가격이 2만 1,000위안, 한화 약 39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머. 이에 약값이 감당되지 않았던 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리는 왕 씨를 이상하게 여긴 사촌 언니의 추궁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한 왕 씨. 하지만 사촌 언니는 이 상황을 수상히 여겼고요. 사촌 언니의 설득에 병원에서 다시 에이즈 검사를 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음성. 왕 씨는 에이즈에 감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와, 여기서부터 거짓말이구나. 무려 12년이나 자신이 에이즈라 믿고 있었던 왕 씨. 지난날을 돌이켜보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병원에서 에이즈 판정을 받았던 그날, 왕 씨가 검진 결과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적 씨는 검진 결과지를 찢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적 씨는 왕 씨가 에이즈라며 거짓말. 치료제 구입을 명목으로 무려 12년 동안이나 친구의 돈을 가로챘던 겁니다. 12년 동안 본인을 에이즈 환자로 알고 살았으면 진짜 인생이 완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겠냐고요. 결혼도 못하고 그동안에 남자도 안 만났을 거고. 안 만났겠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와도 밀어냈을 거고. 밀어냈겠지. 그 12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줄로만 알았던 친구 적 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왕 씨. 결국 적 씨를 공안에 신고했고요. 적 씨는 그간 왕 씨에게 제공해왔던 값비싼 에이즈 치료제가 실은 값싼 영양제라고 실토합니다. 가격을 무려 210배나 부풀려 왕 씨의 돈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했고요. 그렇게 사기죄로 고소된 적 씨에게 법원은 지난 12년간의 피해 보상액 64만 위안, 한화 약 1억 2천만 원과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무려 12년이나 지속된 거짓말.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고 친구의 믿음을 배반한
죄는 그 무엇으로도 배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몰디브, 태국 등 무려 13개 나라에 약 22만 명의 사망자를 낸 최악의 참사. 그런데 이연걸은 당시 몰디브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즐기고 있던 중으로 그 역시 최악의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후 당시 중화권 언론에서는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이연걸 연락 두절, 세계적인 스타 이연걸 실종,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정말로 이연걸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고?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라며 그의 실종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건 이연걸의 가족들. 당시 이연걸의 여동생은 연신 눈물을 흘리며 계속 오빠의 생사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가족들까지 저 뉴스를 접하고 이제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한 거네요. 연락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 살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죠. 황비용이 그냥 안 죽죠. 쓰나미 따위는. 예, 쓰나미 따위는. 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27일 이연걸은 매니저를 통해 겨우 자신의 생존 사실을 알렸는데요. 당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고 생사를 오가던 급박한 상황이라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연락하겠어. 하지만 이미 하루 동안 퍼진 사망 소식에 이미 그는 고인이 된 상태. 지금 헐.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 때문에 이연걸의 팬들과 가족들 모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거죠. 이게 참 유명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린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확인을 하고 기사를 좀 썼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 원칙이죠. 이게 확인하고 목숨이 달리는 쓰는 문제인데.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엔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아주 단골로 사망설에 시달린 스타가 있습니다. 2001년 남자친구와 교통사고로 사망, 2007년 병원에서 자살, 그리고 2016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 이렇게 수차례 죽었다 살아난 불사조 스타는 바로 팝의 공주 브리트니 스피어스. 할 얘기는 들은 것 같아. 맞네. 그녀는 수차례 사망설에 시달리며 매번 때 아닌 생존 신고를 해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 세계 팬들이 깜짝 낚인 사망 오보가 뭐였냐면요. 뭐 있죠? 브리트니 스피어스 불의의 사고로 사망. R.I.P. 브리트니. 2016년 12월 세계적인 음반 회사 S뮤직의 짹짹이에 올라온 사망 소식. 개인이 아니고요. S뮤직에서 올라온 겁니다. 공식 계정. 이 슬픈 소식이 알려지자 포크송의 대부인 밥 딜런도 헐. 자신의 짹짹이에 Rest in Peace,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며 가요계 후배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밥 딜런도 이제 빠르게 애도하겠다고 한 건데. 그리고 전 세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팬들도 애도의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던 팬들은 What?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믿을 수 없어. 누가 거짓말이라고 좀 해줘. 이렇게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그녀는 살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인지 의문문인가요? 평소문인가요? 열린 게 얼마나 예. 그녀의 매니저가 언론에 사실이 아님을 밝힌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다음 날 브리트니 본인도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며 또다시 생존 인증을 했습니다. 이번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느냐 하면 해킹을 당해 벌어진 일입니다.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며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한 S뮤직. S뮤직 측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적인 해커 그룹 아워마인에서 어이없게도 자신들의 보안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S뮤직 계정을 해킹한 뒤에 애꿎은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고인으로 만든 거였죠. 그리고 애도를 표한 밥 딜런의 트위터도 역시 해킹당한 거라고 합니다. 밥 딜런이 한 게 아니구나. 아니 그래도 뭐 본인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정도가 있죠. 사람 사람 목숨- 목숨을 갖고 얼마나 저 가족들이 놀랬겠어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냥 받아 쓰는 언론 매체도 문제고. 근데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진짜 저기 S뮤직도 그랬지. 밥 딜런까지 썼지. 이건 그냥 야 이건 무조건 사실이다라고 그래도 전화했어야지. 개인의 피해가 아닌 산업 자체를 흔들어버린 가짜 뉴스입니다. 또 뭐지? 2011년 중국 식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엄마 먹고 싶어. 사줘요.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것만큼은 절대 안 돼.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의 정체, 바로 라면이었습니다. 중국 모 대학교 영양센터 소속의 한 영양학자의 충격 주장. 라면 한 봉지를 섭취할 경우
라면 속 산화 방지제 BHT 성분을 간이 해독하려면 무려 32일이나 소요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이 넘게? 하나 먹으면 한 달 가까이 간이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전 라면 진짜 많이 먹거든요. 네. 이 충격적인 소식에 중국인들은요. 라면이 몸에 좋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나쁠 줄은 몰랐어. 이제부터 라면 금지야. 이렇게 실치를 떨었습니다. 그럴만하죠. 영양학자가 한 얘기니까. 그냥 뭐 일반 시민이 얘기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이 영양학자의 주장은 다른 영양학자들에 의해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문제의 BHT 성분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산화 방지제로요. 라면에는 허용치, 이 적당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그러나 나와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기에 더욱더 민감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정정 보도가 나왔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과 홍콩의 라면 연간 판매량이 무려 80억 개가 감소했다고. 어마어마. 인구수가 대단하잖아요. 와.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라면에 대해서 아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럼요. 네, 많아요. 저게 근거 없는 얘기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해야죠. 네.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저게 뭐 말도 안 돼. 2014년 1월 미국의 인터넷 언론 매체 LBE에서는요.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거대 바다 생물 발견. 사진 속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생물은 약 49m 길이의 대왕 오징어. 아니 근데 그 유럽이나 미국에는 전설 중에 그 거대 오징어 전설들이 있어요. 아, 이거 뭐 배를 전설이잖아요. 공격하고 뭐 그러게. 심해어 얘기도 있지. 심해어 너무 심해요. 그래요? 그냥 합성티 확 나잖아. 아 어디가 합성 티가 나? 그림자도 다 있구만.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유출된 방사능으로 인한 돌연변이였다는 것. 그럴싸하네. 되게 그럴싸하네. 그럴싸하네. 해당 내용은 짹짹이를 통해 50만 번 이상 공유. 야, 이에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해변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요? 라며 보건당국과 언론 매체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진짜 우리 동네에 저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결국 세계적인 N 자연 잡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건 조작된 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사능 재앙의 결과를 알려진 49m짜리 대왕 오징어의 정체. 자, 알고 보니 2011년 칠레에서 발견된 고래 사진과 2013년 스페인에서 발견된 약 9m짜리 대왕 오징어를 합성한 사진이었던 겁니다. 그래. 가뜩이나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데 저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뉴스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2009년 6월 10일 낮 12시 일본의 보도 전문 A 방송에서는 전대미문의 특종을 보던 고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 김정운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는 보도인데요. 뭐 이름도 뭐 계속 잘못 나오는 거예요? 김정운이 뭐야? 이 김정은이 사실은 처음에는 김정운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랬나요? 당시에 국내 일부 매체들도 북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운 사진 공개, 김정일 판박이, 김정은 최근 사진 공개 등 A 방송 보도를 인용해서 기사화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방송으로부터 신빙성의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얼마 뒤 A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사과 방송을 했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확인 결과 이게 오보로 판명이 된 겁니다. 아 이게 아니었던 거죠? 얼굴의 주인공을 잘못한 거죠. 뭐야? 자, 일본 A 방송에서 보도한 김정운의 정체, 바로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 얼마나 황당해. 그 사람 진짜 억울했겠다. 자, 그는 실제로 평소에 고 김정일 전 위원장과 닮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고 하는데요. 아 그것도 싫었을 텐데. 그래서 2008년 여름 한 농장에 놀러가 찍은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고 이번에도 카페 회원들은 김정일 전 위원장과 닮았다면서 비교 사진을 장난 삼아서 누군가 함께 올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터넷에 떠들게 된 사진을 A 방송사는 그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단독 특종인 양 북한의 지도자의 얼굴이 공개됐다라며 방송에 내보낸 거죠.
한편 이 황당무계한 사건이 일어난 뒤 이 오보소동의 최대 피해자인 이 배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어제 오후 한나절은 제가 살아온 40평생을 하루 만에 다 산 것 같다 라면서 심경글을 올렸는데, 하지만 이후 A 방송사에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요. 심지어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는 배 씨를 예능 프로그램에 섭외하겠다며 연락까지 했답니다. 어이가 없네 좀. 결국 배 씨는 심한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감에 직장도 관두고 어머. 건강도 악화되며 수차례 입원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거 어떻게? 특종을 위해서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보도하는 언론. 하지만 당신들이 한 짓은 되돌릴 수 없는 인권 침해 그 자체. 2014년 1월 17일 인도 어느 일간지에 애끓는 마음을 자아내는 한 장의 사진이라는 기사가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차디찬 맨 땅에서 한 돌무덤 옆에 담요 한 장만 덮은 채 잠든 소년. 기사에 따르면요, 소년의 부모는 시리아 정부군에게 무참히 살해, 그리고 사건 직후 실종된 줄 알았던 소년은 어느 날 저렇게 부모님의 무덤가에서 잠든 모습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진짜 가슴 아픈 사연이잖아요. 저건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다. 네. 이 기사를 본 수많은 이들은 내가 본 사진 중 가장 슬픈 사진이라고 전했고요. SNS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부모의 무덤 사이에서 잠든 시리아 소년 등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SNS를 보십시오. 일간지에 올라온 똑같은 사진과 함께 적힌 글귀. 어떤 아이들은 죽은 부모를 더욱더 애틋하게 느낀다. 사진이 같은 사진 아니에요? 뭔 말이에요? 기사가 나간 지 열흘 뒤인 2014년 1월 27일 전 세계의 거짓 뉴스를 모아두는 미국의 웹사이트 거짓말 박물관에서 이 기사를 2014년의 거짓 뉴스 중에 하나로 선정한 겁니다. 사이트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사진작가 압둘 아지즈는요, 2014년 1월 3일 조카 아브라함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작가의 의도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고 싶었고 조카에게 연출시켜 카메라에 담은 거였습니다. 연출한 거구나. 그리고 저건 돌무덤도 아니고 그냥 돌 쌓아둔 거였다고 합니다. 정말 사진작가의 예술 활동, 예술 작품이었던 거죠. 하지만 인도 일간지 등 뉴스 매체에서는 이 사진의 출처와 촬영 내용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거의 상상에 근거한 조작과 허위 기사를 낸 거죠. 야, 소위 말해. 주작이네 주작. 근데 사진 작가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삽시간에 너무 퍼져버리면서 이게 좀 심각해졌잖아요. 예술 작품인데 자기는. 네. 뉴스는 상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언론인이라면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장장 70년의 역사와 무려 약 7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독일의 유력 S1간지. 이곳에서 2011년부터 7년간 60편 이상 기사를 작성한 스타 기자 클라스 렐로티우스. 그는 2014년 29의 나이에 CNB에서 올해의 언론인으로 선정, 또 2018년엔 시리아 내전을 겪은 소년을 다룬 기사로 독일 기자상까지 수상. 그는 독일 저널리즘을 빛낸 새로운 언론인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야.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 12월 세상에 그의 두 얼굴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된 최근 일이네요. 그러지 마. 아우. 왜 무슨 믿고- 일이죠? 사람들이 믿는 기자였을 텐데. 무조건 믿었겠죠. 그러니까. 2017년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을 취재하던 그 당시 멕시코와 미국은 이주자 문제로 서로 날이 선 상황이었습니다. 뭐 장벽 세운다 만다 이 얘기 있을 때잖아요. 아직도 그러고 있죠. 이때 렐로티우스 기자는 독일의 프리랜서 기자 후안 모레노와 함께 합동 취재를 진행. 모레노 기자는 멕시코 현지에서 난민 취재를, 렐로티우스 기자는 애리조나주에서 민병대 취재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모레노는 렐로티우스의 기사에서 뭔가 맞지 않는 미심쩍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레노 기자는 렐로티우스가 취재원으로 언급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황당하게도 그의 인터뷰에 응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사 내용 중 미네소타주에서 마을 주민들이 멕시코인 접근 금지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고 했는데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곧바로 모레노 기자는 S일간지에 이 모든 사실을 알렸고요. 결국 그간의 렐로티우스의 거짓 보도는 꼬리가 밟히고 맙니다. 설마. 확인 결과 그가 작성한 60여 건의 기사 중 최소한 14건의 기사는 허위, 날조, 조작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한때 촉망받는 언론인이었던 렐로티우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그는 자신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실패가 두려웠고 압박감이 더 커졌다고 밝히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아, 이거 한 방으로 아웃이죠, 이제. 그리고 그가 일했던 일간지에선 1947년 창간 이후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라며 렐로티우스를 해고, CNBC에서는 그에게 줬던 올해 언론인상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가 아닌 진정한 언론인, 팩트만을 보도하는 정직한 언론인으로 다시 바로 서길 바랍니다. 2015년 1월 일본 나고야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우리 할멈이 몇 주째 집에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되고.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내가 연락이 두절됐다며 실종 신고를 한 거였는데요. 이후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한 뒤 증언에서 언급된 여대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집에서 할머니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말한 여대생이 할머니를 죽인 범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에?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은 나고야의 한 명문대 학생이던 오우치 마리아였습니다. 사건 당시 할머니가 종교 전도 때문에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걸로 추정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 거죠. 왜 그러는 거야? 경찰 조사에 따르면 마리아는 할머니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머플러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데요. 왜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할머니를 왜 죽였냐는 경찰의 물음에 예전부터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어요. 다들 너무 덤덤해. 오늘 이런 기사의 사람- 주인공들이 다 덤덤해요. 아니, 진짜 사이코패스들은 이게 무덤덤한 게 더 무서워, 나는. 그런데 말이죠. 마리아의 끔찍한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충격 사실. 전에는 탈륨 중독 증상이 궁금해서 친구한테 이걸 실험해 본 적도 있는데. 2012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남학생이 급작스러운 시력 저하, 탈모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병원 검사 결과 이 학생의 몸에서 강한 독성 물질인 탈륨 성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당시 탈륨 사건의 범인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충격 사실이 밝혀지고 나자 본인이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변호인들은 마리아가 발달 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를 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는 마리아가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피고의 장애가 범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판결을 내리며 마리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뭐 꼭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서 본보기라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섬뜩한 건요. 재판받기 전 마리아가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를 받던 와중에도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끔찍한 발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네. 정말 무서운 게 이제 다들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무섭고 정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이제 공감되는 하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9월 13일 미국 텍사스 여대생 벤다 그리프는 진 브라이언트와 단둘이 맥주를 마시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6시 반쯤 한 공원의 어린이 수영장에서 사체로 발견된 그녀. 심지어 사체는 끔찍하게 훼손된 상태로 불에 타 있었습니다.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그녀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남자 브라이언트. 그런데 그녀와 차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을 안 쉬었어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범인으로 오해를 받을까 사체를 숨기려고 한 죄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뭐 경찰서 연락하고 그래야지 왜 그걸 불에 태웁니까? 이게 분명히 냄새가 나요. 그의 수상한 행적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약 2시간 전 새벽 4시 40분경에는 브라이언트가 한 마트에서 삽과 흉기를 구입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요. 결정적으로는 브라이언트의 집에서 그녀의 지갑과 가방, 그리고 그녀의 유골 일부까지 발견이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범인 브라이언트가 자신의 살인을 예고했었다는 겁니다. 미치겠다.
피해자 벤다 그리프가 사망하기 전날인 9월 13일 그는 자신의 SNS에 당신을 매우 흥분시킬 방법을 가르쳐줄게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벤다 그리프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에는 사망한 그녀의 SNS에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라는 정말 소름 끼치는 글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수사 도중 밝혀졌는데요. 브라이언트는 벤다 그리프를 살해하기 며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전 여자친구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후 그는 여대생 벤다 그리프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살인을 예고하고 끔찍한 후기까지 남긴 잔혹한 악마의 광기. 과연 그는 이 광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클리블랜드의 한 법정.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왜 이래. 어머.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2012년 9월 28살의 여성 시에티샤 쉴리가 갑자기 실종되는 것을 시작으로 9개월 뒤 38세 여성 안젤라 데스킨스, 그리고 한 달 뒤 18세 여성 시렐다 테리까지 이 클리블랜드에서 3명의 여성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3명씩이나? 그런데 얼마 뒤 한 아파트 건물 차고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정말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테이프로 봉인된 쓰레기 봉투 속에서 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그리고 다음 날 인근 빈집과 뒷마당에서 두 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자, 이들의 시신에서는 성폭행 흔적까지 보였는데요. 이들은 바로 실종됐던 여성들이었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진짜. 그런데 얼마 뒤 범인이 체포됐는데요. 범인은 성폭행 미수 혐의로 4년 동안 복역한 바 있었던 성범죄자 마이클 메디슨. 그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여성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거였죠. 자, 그리고 2016년 5월 마이클에 대한 사형 선고가 있던 날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참석한 가운데 피해 여성 중 한 명, 시렐다의 아버지 벤이 용기를 내서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I guess we're supposed to, in our hearts, forgive this clown who's touched our families, taken my child. 아니, 딸이 범인 손에 처참히 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자, 그런데 그때 벤은 살인마 마이클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돌진했는데요. 시렐다의 아버지가 이토록 분노했던 이유는 마이클의 웃는 얼굴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시렐다의 아버지 벤이 울먹이자 비웃기 시작한 겁니다. 벤이 화를 내며 본인에게 뛰어드는 모습을 보며 마이클이 더 환하게 웃자 이에 벤은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요. 마이클의 웃음에 분노와 슬픔에 눈물을 쏟았고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모두 다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가족을 2번 울린 악마의 웃음, 그 웃음의 대가를 평생 반드시 혹독하게 치르길 바랍니다. 지옥에서도 말이죠. 2020년 5월 3일 중국 산시성, 다급하게 경찰서를 찾은 한 여성. 제발 저희 시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79세 노인 왕 씨가 실종됐다는 며느리의 신고에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는데요. 가족들은 진짜 얼마나 걱정될까. 실종은 그 자체로 너무나 고통이에요. 노인 왕 씨가 실종된 지 3일 뒤 공안은 한 야산에서 땅에 파묻혀 있는 노인 왕 씨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이네. 그리고 곧이어 공안은 왕 씨를 생매장한 범인을 체포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범인의 정체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모관, 당신을 고의적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범인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왕 씨의 맏아들 마모관이었는데요. 아들이 엄마를 생매장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사람들을 분노케 한 아들의 폐륜 범죄,
그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1년 전 어머니 왕 씨는 오랜 뇌졸중 투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는데요. 자, 원래는 둘째 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모셨지만 둘째 아들의 건강마저 악화되자 약 1년 전부터는 맏아들이었던 마모간 내외가 어머니 왕 씨를 모시게 됐죠. 그런데 아 냄새. 아 엄마.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짜증나게. 몸이 불편했던 어머니 왕 씨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옷에 소변을 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자 아들 마모가는 악취가 나고 간병이 귀찮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손수레 태운 뒤 야산에 있는 폐 무덤에 생매장하는 폐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 왕 씨의 행방을 묻는 아내의 질문에 친척 집에 가신 데서 버스 태워 보내드렸어.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거죠. 아니 뭐, 자기 엄마잖아, 자기 엄마. 그렇죠. 엄마예요. 아니, 진정해야 돼. 자, 그런데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아내는 곧바로 공안에 신고를 한 거고요. 잘했다. 그 뒤에 공안의 수사와 압박이 계속되자 아들 마모가는 결국 자신의 폐륜 범죄를 실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 마모가는 모든 범행이 드러났음에도 공안 조사에서 뻔뻔하게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온 집안에 악취가 나서 못 살겠다고. 자, 이렇게 반성은커녕 폐륜적인 말로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요.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공안들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범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자식이 나중에 자기한테 그래봐요. 어? 그런 거 왜 생각 못하죠? 그런 생각 있는 사람 저렇게 했겠습니까? 아이고야.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더 가슴이 아픈 건요. 어머니 왕 씨가 병원에서 의식을 차리자마자 꺼낸 첫 마디입니다. 우리 아들이 큰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말을 하셨다. 2017년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 에스트코트에 위치한 경찰서에 한 남자가 들어선 뒤 한 말입니다. 제가 인육을 먹는데 질렸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자수를 한 그는 경찰에게 자신의 가방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가방 속에는 훼손된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오늘 정말 끔찍한 살인범의 정체. 민간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전통 치료사 니노 은바타였는데요. 그가 이토록 소름 끼치는 만행을 저지른 이유. 어느 날 주민 마구반에는 전통 치료사 은바타를 찾아가 아프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기도록 무티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통 민간 의술로 약재이자 부적처럼 여겨지는 무티 제조를 부탁했습니다. 젊은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살점을 먹으면 행운이 올 것이요.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 이렇게 끔찍한 처방을 내린 전통 치료사 은바타. 결국 주민 마구반에는 이 끔찍한 미신을 믿고 전통 치료사 은바타와 함께 25세 여성 자넬라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고요. 숨진 여성의 신체를 훼손해 약재에 썼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은바타가 경찰에 자수를 한 뒤 경찰이 집을 수색했는데요. 그의 집에서 훼손된 신체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을 주민들 수백여 명을 현혹시켜 무덤 속 시신까지 훼손한 그 무덤을 파면 악한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미신을 심어주며 시신을 꺼내 자신에게 가져오게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치료사인지 살인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죄의식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저런 짓을 반복할 수가 있냐고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죠. 이후에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에게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남을 잔인하게 해친 사이코, 엽기 범죄. 하지만 이젠 평생을 죄책감 속에 갇혀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초등학교에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수많은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 이유, 이 여인은 1993년 캐나다 전역을 공포로 몰고 간 칼라 호몰카였기 때문입니다. 1991년 폴 베르나르도와 결혼한 칼라 호몰카. 그녀의 남편 폴은 성공한 회계사에 잘생긴 외모로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타입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사실 마약 중독에 빠진 변태 성욕자였습니다. 그리고 칼라가 결혼한 뒤에는 자신이 칼라의 첫 번째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칼라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는데요. 그러다 남편의 화를 풀어줄 방법을 고민하던 칼라는 남편만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선물이 곧 집에 올 거예요. 기대도 좋아요. 그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자신의 15살 여동생인 태미.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평소 폴이 처제인 태미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칼라는 태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요. 마취제가 된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폴에게 태미를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 와, 그리고 그 모습을 촬영까지 했는데요. 이 1등이 아니라고? 네. 저도 이게 13이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충격적이다. 와, 자, 그리고 정말 처참하게도 언니와 형부에게 잔혹하게 짓밟힌 태미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더 불이 붙기 시작한 엽기 부부의 악행. 칼라, 이것 좀 봐. 내가 새로 데려왔다고? 두 사람은 10대 소녀들을 납치한 뒤 성폭행했고요. 네? 이후 소녀들을 처참하게 살해한 뒤 인적 없는 호수와 기찻길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끝모를 엽기적인 행각이 결국 세상에 밝혀졌는데요.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칼라가 경찰의 모든 사실을 자백해버린 거죠. 이후 남편 폴은 무기징역, 칼라는 수사에 협조를 했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12년형을 선고받게 됐다는데요. 아우. 야, 근데 뭐 누가 누구보다 더 심하다 낫다라고 할 것도 없이 둘 다 너무나 그냥 악마네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지난 2017년 또 한 번 캐나다 전역이 또 들썩였습니다. 칼라가 출소한 뒤 한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아우, 야. 게다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숨기기 위해 개명 신청까지 하려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며 학교 측에 거세게 항의를 하게 된 거죠. 아, 당연히 해야지. 말도 안 되는. 10대 애들을 성폭행하고 죽인 살인범이에요. 그렇지. 악질이죠. 또 초등학교에 가서 직업을 구했다는 게 그쪽으로 갔네 또. 그리고 이후 추악한 과거를 숨기려고 했었던 두 얼굴의 악녀 칼라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탈을 쓴 끔찍한 악마. 과연 그녀에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요? 2019년 4월 중국 허난성에 위치한 한 사립 유치원. 평소처럼 간식으로 제공된 죽을 먹은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구토와 실신을 하더니 무려 20여 명의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아, 불안해. 먹을 거 가지고 좀 그러지 좀 마, 좀. 이게 오늘 주제만 아니면 뭐 재료가 상해서 식중독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 그 정도면 뭐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공안의 조사 결과 아이들이 먹은 팥죽에서 화합물인 아질산 나트륨이 검출됐는데요. 이게 뭐예요, 아질산나트륨? 육가공 제품의 붉은색을 내기 위해 소량으로 사용되지만 만약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유치원에 다니는 총 50명의 아이들 모두 똑같은 죽을 먹었는데 교사 원페이가 담당하는 아이들만 이상 증세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공안에선 교사 원페이를 범인으로 의심했죠. 그런데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봐요, 왕윤 씨. 아니, 왜 아이들이 먹는 죽에 독극물을 넣는 겁니까? 이게 다 원페이 때문이라고요. 아이들이 먹은 죽에 독극물을 넣은 범인은 원페이의 동료 교사 왕윤. 그런데 그녀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게도 동료 교사 원페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나갔네. 말이야, 뭐야 이게 정말. 애들이 무슨 죄야. 공안 조사에 따르면 평소 두 사람은 교육 방식을 두고 말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원장에게 주의를 받자 동료 원페이 때문이라고 여겨서 앙심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복수심에 눈이 먼 교사 왕유는 독성 물질인 아질산 나트륨을 구입한 뒤 원페이의 반 아이들의 죽에 넣었던 겁니다. 원페이가 준 죽을 먹은 아이들만 탈이 나게 되면 원페이가 범인으로 몰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 저건 무슨 뭐야 저게 도대체. 왕윤의 만행으로 아이들은 위세척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한 아이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는 비극을 맞게 됐는데요. 야, 진짜 미치겠다 정말. 야, 그 학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교사 왕유는 이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난 그때 애들 따윈 중요하지 않았어요. 원페이에게 복수를 해야 했다고요. 아이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후회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 맞습니까? 복수심 때문에 아이들의 목숨을 이용한 그리고 빼앗았던 교사. 당신 같은 사람이 교사, 아니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2016년 10월 싱가포르의 한 병원에 5살 남자아이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심각한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진찰하던 의사는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때린 거야? 아이는 화상뿐만 아니라 입술은 찢어지고 코뼈에는 금이, 심지어 갈비뼈도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사는 아이가 수개월 동안 학대받은 것으로 판단, 아이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부모가 때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체포된 부모가 처음 한 말이 엽기적입니다. 아, 애가 말을 안 듣잖아요. 아, 혼나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 부모가 자행한 끔찍한 훈육의 실체가, 저 훈육이란 말도 좀 버리고 싶네요. 훈육이 무슨 훈육이야 이 저게. 학대가 아니, 무엇이냐? 아니, 애가 과자통을 뒤집어 엎었어요. 애는 과자통을 당연히 뒤집어요. 그걸 다 뒤집고 다 어지른다고. 그냥 애는 당연한 거야 그게. 목욕을 안 하려고 하니까 혼낸 거죠. 애기는 다 목욕을 하기 싫어해. 5살 아들이 실수로 과자가 담긴 통을 엎으면 부모는 아이에게 주먹질을 가했고요. 아들이 스스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부모는 펄펄 끓인 뜨거운 물을 아들의 온몸에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미쳤나 보네 저거. 그것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아이에게 학대를 가해왔던 겁니다. 저게 무슨 훈육이야. 학대 고문이죠 저거. 그건 자기 화풀이고요. 예. 어떤 말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끔찍한 만행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악마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부모는 화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5살 아들을 치료해주기는커녕 아파서 운다고 좁은 고양이 우리에 몇 시간 동안 가둬놓았다고 하는 저기다가? 저 세장 아니야? 그렇습니다. 한참 지나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부모는 마지못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왔던 겁니다. 마지못해?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프게도 부모의 끔찍한 학대에 시달린 5살 아들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끝까지 인간의 길을 포기한 악마들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게 진작에 말을 잘 듣지. 난 아이가 잘 되라고 그런 거라고요. 결국 5살 아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는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학대는 훈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는 결코 부모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지난 5월 태국 방콕 2살 아들을 둔 엄마 리타 웡권의 안타까운 사연이 수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의 병원비가 없어요. 이 마스크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리타 웡권이 자신의 SNS에 2살 아들이 해산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치료비 마련을 위해 마스크를 사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수많은 누리꾼들이 마음을 보탰고요. 리타 웡권은 약 3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이가 치료를 잘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 대신 들려온 끔찍한 소식. 안 돼. 아픈 아들의 치료비로 모금을 한 여성이 아들에게 표백제를 먹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니 약을 먹여야지 왜 표백제를 먹여요? 아니, 왜 그랬대? 뭐야? 아까는 뭐 도와달라고 아픈 아이를 위해서 나는 되게 힘들다고 이렇게 마스크 팔지 않았습니까? 아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리타 웡권의 만행은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드러났습니다. 2살 아들의 병원 검사 결과 리타 웡권의 아들의 위와 장에서 표백제, 세정제 등에 쓰이는 산성화학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된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한 해산물 알레르기는 없었는데요. 사기친 거야? 이후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엄마 리타 웡권이 2살 아들에게 강제로 표백제를 먹여 아파 보이게 한 뒤 거액의 모금액을 갈취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2살 아들을 이용해 모은 이 돈은
온라인 도박에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 도박비 벌려고 아들들한테 표백제 먹였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맞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더 충격받을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상습범이구만. 2018년 리타 원고는 자신이 입양한 4살 딸이 희귀 질환에 앓고 있다면서요. 기부금을 모금하고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했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녀는 2019년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졌죠. 야, 이게 그런데 4살 딸과 2살 아들의 증상이 너무나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전해진 뒤 일명 표백제 엄마로 불리게 된 리타 원고는요. 현재 아동학대, 살인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엄마가 아닌 범죄자 리타 원고의 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2020년 6월 미국 테네시주 모 동물보호단체가 한 사육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곳에 가둬두다니. 얘 정말 제정신이야? 철장 안을 확인하고 놀란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뭐예요? 또 이거 동물학대? 그러게 동물학대인가? 왜 당시 현장에는 50여 마리의 개를 비롯해 토끼, 닭, 고양이 등 많은 동물들이 철제 사육장 안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철제 사육장 안에 어린아이, 18개월 된 어린아이가 갇혀 있었던 겁니다. 안 돼. 18개월짜리 아이를 왜 저기에 가둡니까? 뭐야? 동물도 아니고 뭐야, 저게? 당시 현장에서 아이를 발견한 경찰이 한 말. 아이는 마치 동물처럼 살고 있었고 매우 굶주려 보였습니다. 아이가 있던 철장 위에 음식과 쓰레기가 뒤범벅돼 있었고 철장 안에는 바퀴벌레와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바닥에는 오물이 가득해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철장 주변에는 수많은 쥐뿐 아니라 무려 3m 길이의 뱀까지 기어다녔는데요. 저런 환경에 어떻게 저 어린아이를 면역력도 약할 텐데. 어떤 인간들이 저런 짓을 했나 너무 궁금한데요? 자, 믿기 힘든 사실은요. 철장에 아이를 가둔 범인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여기 들어가 있어. 바로 아이의 부모, 가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철장에 갇힌 아이를 구조하고 아이의 부모를 찾았을 땐요.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잠이 오니? 경찰은 곧바로 아이를 학대한 엄마와 계부, 의붓 할아버지 등 3명을 아동학대,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철장에 자녀와 함께 부모의 자격까지 내동댕이 친 비정한 악마들이었습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20년 3월 중국 푸저우 출장 때문에 집을 나선 장 씨 부부는 1살배기 아이가 보고 싶어서요. 휴대폰으로 집안에 설치해두었던 실시간 홈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홈 카메라를 보고 충격에 빠진 장 씨 부부. 대체 그가 본 게 무엇이냐? 뭐 하는 거야? 아우 때려 어머. 때려. 아니 아우 저 깐난하게 뭐 한다고 때려. 아 뭐야 왜 코를 왜 꼬집어? 孩子的名字，让他将礼物吞下，导致这样被击到大哭。 한 여성이 아이의 머리를 과도하게 젖혀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데요. 1살배기 아이를 학대한 여성이 대체 누구냐? 저희가 출장 갈 동안 우리 아이 좀 잘 부탁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평소 출장이 잦았던 장 씨 부부가 1살배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고용한 보모, 저우였습니다. 부부는 보모를 구하긴 했지만 집안에 홈 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틈틈이 아이를 지켜보던 중 카메라의 존재를 모르던 보모 저우가 아이를 학대하는 현장까지 포착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출장 가서 그 화면을 볼 때 얼마나 손이 떨렸을까. 그럼 바로 올 수도 없고. 근데 지금 뭐 해야 될 일은 있고 이거 아니 근데 보모들이 선량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선량하죠. 저런 인간들 때문에 괜히 오해받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영상을 보고 장 씨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요. 진단 결과 보모의 강제 식사로 인해 흡인성 폐렴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 살이 아니, 말도 못하지, 뭐 힘도 없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말을 못하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보모 저우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말한 아이 학대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요. 얼마나 밥을 안 먹든지 짜증이 그냥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한 살밖에 아이를 보모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정말 자신의 죄를 꼭 깨닫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让他将女仆吞下。 2019년 5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산모로 보이는 46세 여성 클라리스와 그녀의 딸 데지레는 911에 전화해 태어난 아기가 숨을 안 쉰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아이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911에 연락한 두 모녀는 얼마 뒤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 모녀는요. 갓 태어나 숨지나기만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숨진 아이의 진짜 엄마는 오초아 로페즈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자, 오초아는 임신 9개월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오초아는 SNS에 아기 용품을 나눠달라라는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기 용품을 줄 테니 집으로 오라는 클라리스와 데지레 모녀의 메시지를 받고 집을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모녀는 집을 찾아온 오초아를 처참히 살해. 왜? 그리고 극악무도하게도 의학 지식도 전혀 없는 두 사람이 아이를 뱃속에서 강제로 꺼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이가 아프니 도와달라며 인터넷에 입원비를 모금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엄마를 죽여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오초아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모녀의 만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두 모녀가 인간 이하에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이,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다고요. 2017년에 클라리스가 아들을 사고로 잃었는데 그 상실감으로 또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모녀는 죄 없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한 가족의 미래까지 모두 짓밟아 놓은 겁니다. 이거 남은 가족들 있잖아요. 죽은 엄마랑 그 아기. 그 남은 가족들은 이게 뭐야? 이건 너무 무섭다. 2018년 8월 중국 스촨성 청두 남성 탕 씨가 여자친구 양 씨와 함께 고급 자동차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자기야, 정말 차 사주는 거야? 나 가진 게 돈밖에 없다니까 그래. 우리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사줄 수가 있어. 마음껏 골라봐. 네, 여자친구에게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탕 씨. 이 여자친구는 70만 위안, 한화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골랐고요. 호기롭게 결제를 하려던 탕 씨는 잠깐만, 돈이 모자라네. 자기야, 돈 좀 찾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양 씨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매장을 나섰습니다. 근데 뭐 차 사주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것 자체가 좀 수상했는데 이거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친구 탕 씨가 향한 곳은 은행이 아닌 마트. 자, 그리고 그곳에서 탕 씨가 흉기에 찔려 발견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마트에서 왜 흉기에 찔려? 실제로 좀 혈흔이 좀 낭자해 있죠. 어머나. 저 쪼그려 앉은 사람이 탕 씨예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마트에 왜 갔어? 마트에 ATM기가... 사실 탕 씨는 처음부터 차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허허. 뭐야? 하지만 이 여자친구에게 차를 사주겠다며 잔뜩 허세를 부려놓은 터라 차마 이걸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탕 씨는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강도 자작극을 감행, 직접 마트에서 과일 칼을 구매한 뒤 자해, 그리고는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인출한 돈을 강도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저런 거짓말을 몸을 상해가면서 하냐. 야, 이 엔딩이 너무 궁금한데.
네, 강도 자작극을 벌인 탕 씨는 경찰서에서도 끝까지 강도를 당한 거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지만요. 경찰이 이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찍힌 인근 CCTV를 확보하자 결국 사실을 실토, 열흘 구금형과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까지도 해치는 거짓말. 본인을 위해서라도 제발 정직하게 삽시다. 이번 특종은 영상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I had an amazing time. I met amazing people. And on the next morning, I flew home to Paris and I lost my phone with his number on it. So I have no way to contact him. And 6 weeks later, I found out that I am free. 뭐라고? So I've come back here to try and find him. Because I have no family of my own. Please help me. Share this video and show your friends and hopefully he will see it. 아빠 찾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 휴양지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SNS에 이런 거를 이제 올리면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난 그런 영상으로 딱 보이는데요. 2015년에 프랑스에 거주하는 여성 나탈리 아미오는 호주 물루라바 여행 중 한 남자에게 첫눈에 반했다는데요. 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뒤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왔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연락처를 잃어버려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요. 그래서 너튜브에 아기의 아빠를 찾는다는 영상을 업로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아미오의 용기와 책임감에 누리꾼들도 적극 응원, 함께 아기의 아빠를 찾아주겠다며 나섰는데요. 이름을 얘기한 걸 어떻게 찾아? 단서가 그냥 휴양지에 왔었다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미오의 진심 어린 호소가 통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미오의 너튜브에는 드디어 그를 찾았어요 라는 제목의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지? 아니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네. 덕분에 찾은 겁니까? 찾았죠. 아미오가 올린 영상의 반전 직접 확인하시죠. 뭔데? I found him. She did, but there's a little twist. This has been a viral video for Holiday Malulabar. My name 정술 is 쳤네. Andy Seller. 홍보야? I own 에이, 너무했다, Sunny 그래도. Coast Social Media, and we do 짓이야. viral videos for businesses. 아, 요거는 사람들의 선의를 약간 악용한 거죠. 악용한 거예요. 저걸 마케팅으로 쓴다는 거는 아니지. 아닌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아기 아빠를 찾는다는 아미오의 말은 거짓말. 그녀와 함께 등장한 남자 앤디 셀러는 한 소셜미디어 회사의 운영자로요. 관광지인 물루라바 홍보를 위해 이 바이럴 마케팅을 계획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 황당한 바이럴 마케팅에 깜빡 속은 누리꾼들은요. 거짓말쟁이들의 말을 어떻게 믿겠냐? 그럼 몰루라바가 아름답다는 것도 거짓말이겠네? 사람들의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하다니 홍보는 글렀다! 라며 비난을 퍼붓고요. 결국 두 사람은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사과해야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선의를 아빠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이게 악용한 거잖아요. 어쨌든 어딘지 검색을 해봐야겠다. 나도. 진짜. 나 물러라봐 어딘지 그지 찾아보여주잖아 지도에서. 동쪽인지 서쪽인지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2019년 3월 중국 후베이성 30대 여성 유 씨와 남성 린 씨는 2달째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린 씨에게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 전 남편이 나를 납치했어. 제발 살려줘. 납치됐다는 여자친구의 충격적인 말에 패닉에 빠진 린 씨. 그리고 얼마 뒤 납치범인 유 씨의 전 남편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여자는 내 손에 죽었어. 시신은 호수에 버려뒀으니 찾기 힘들 거야. 여자친구 유 씨가 살해됐다는 충격적인 메시지. 린 씨는 곧장 공안에 신고했고요. 수사에 착수한 공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을 발견, 체포했습니다. 그 전 남편이 범인이 맞았던 거죠? 아니면 제3의 인물? 제3의 인물. 주제가 주제가 불안해. 공안이 체포한 범인은 유 씨를 살해했다고 메시지를 보낸 전 남편이 한이었습니다. 응? 심지어 전 남편에게 살해된 줄 알았던 피해자 유 씨는 멀쩡히 살아있었는데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호수에 버렸다며. 뭐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에요? 오. 보이스피싱 범이 린 씨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납치 당했다는 것 네. 자체도 허위를 보낸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돈 보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 사실 이 사건의 진범 바로 유 씨 본인. 네? 전화에서 납치됐다는 유 씨의 말은 거짓말이었고요. 린 씨에게 유 씨를 살해했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 역시 유 씨 본인. 모두 유 씨의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남자친구한테 그런 거짓말을 왜 해? 그렇게 거짓말해서 얻을 게 뭐가 있지? 유 씨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이 너무 허름했어요. 전 정말 그렇게 가난할 줄은 몰랐거든요. 2달 전 남자친구 린 씨의 본가에 방문한 유 씨. 린 씨의 가난한 형편을 알게 된 뒤 이별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린 씨가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생각에 이렇게 굳이 납치, 살인, 자작극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후 유 씨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열흘간 구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So in the course of the last 2 years, we have found that we are losing function of some of the organs because they're not receiving the right signals from her brain. And through all of that, we've learned that her passion for softball, she was going to have to hang up her cleats because it was too physical and too much for her to try to cope with the daily pain that she was in. 아이고. 희귀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픈데 그것 때문에 이제 꿈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또 참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연은 진짜 눈이 가고 그럼. 또 공감이 되네요, 진짜. 우선 영상 속의 모녀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34살의 엄마 린지 아불과 그녀의 11살 딸 라일리로요. 모녀는 2021년 3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딸 라일리가 원인 모를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불은 SNS에 딸 라일리의 치료 과정, 일상을 업로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이 모녀를 응원하며 선물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엄마 아불은요? 딸 라일리의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사이트에 사연을 올려 딸 라일리의 치료비로 $4,000, 한화 약 45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오늘 주제가 거짓말이다 보니까 이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딸을 이용하여서 거짓말로 뭔가 사연을 만들어냈다. 이건 좀 아니길 바랍니다. 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불길하다. 그러니까 불길해 지금. 얼마 뒤 경찰에게 접수된 익명의 제보. 아불은 딸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하고 기부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라일리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심지어 라일리의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은 대부분 여행 경비로 사용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 사건에서 딸 라일리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뭐예요? 사실 딸 라일리는 희귀병에 걸리지 않았지만요. 엄마 아불은 라일리, 네가 큰 병에 걸렸어. 살고 싶으면 엄마 말 들어야 돼. 알았지? 딸 라일리가 스스로 희귀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도록 세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엄마 말이니 철석같이 믿었던 라일리는요. 정말 자신이 희귀병에 걸린 줄 알고 진짜?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거 아동학대지 이건 완전히. 완전 학대죠. 이건 아동학대예요. 총벌받아 정말. 아니 우리 라일리 이거 건강하게 잘 하려나 모르겠네. 진짜 걱정돼 죽겠네. 걱정이다 진짜. 정말 어린애인데. 이후 라일리는 거짓말쟁이 엄마로부터 분리, 아동보호시설에 위탁이 됐고요. 법원은 딸 라일리에 대한 엄마 아불의 양육권을 박탈. 아불의 전 남편에게 임시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지난해 2월 프랑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일명 프랑스의 오스카 세자르 영화제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감독상 수상자가 발표되자 이건 영화계 수치예요. 여우 주연상 후보였던 배우 아델 에넬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요. 우와. 사회자였던 희극 배우 플로렌스 포레스티마저 무대 뒤로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감독상 수상에도 불구 찬사보다 국제적 비난을 받은 이 문제의 감독은 바로 영화 차이나타운, 피아니스트 등의 화제작을 연출한 감독 로만 폴란스키였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뭐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감독이고. 피아니스트. 예. 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비난을 받아요? 뭐 잘못됐나? 때는 1977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로만은 당시 13살이었던 배우 지망생 서멘사 가이머에게 연락했습니다. 나 로만이야. 이번에 영화 준비 중인데 오디션 보러 올래? 꿈 많은 어린 소녀 서멘사를 만난 로만은 겨우 13살이었던 소녀에게 마약을 탄 술을 먹인 후 성폭행.
너무도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마약에 술에 성폭행 3개 다 완전 최악이네요. 아니, 저항을 이게 못하게 해버린 거죠. 미성년을. 범죄 대상이 13살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너무 끔찍한 짓 아닙니까, 진짜? 와, 근데 그 영화 하고 싶어하는 그 꿈을 가진 소년한테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그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인 거죠, 이거. 그러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프랑스 파리로 도주, 그리고 40년 넘게 법의 심판을 외면한 채 영화를 연출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왔던 겁니다. 아니 프랑스 뭐 인터폴 같은 거 안 하나? 프랑스가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로마는 이 점을 노리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프랑스에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Roman Polanski pour J'accuse. 지난해 로만이 세자르상 감독상을 수상하자 왜 하필 강간범에게 상을 주냐, 그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며 많은 영화인들의 공분을 샀던 건데요. 결국에는 법적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반성도 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일벌백계를 해서 사례를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아무리 저렇게 유명 감독이고 뭐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도 죄값은 치러줘야죠. 40년 넘게 도주 중인 성범죄자 로만 폴란스키 감독. 과연 언제쯤 그의 도주 생활이 막을 내릴 수 있을까요? 2017년 3월 멕시코. 누군가의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멕시코 전역을 발칵 뒤집어놨는데요. 아하! 이 뭐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네. 신체 일부 아닙니까? 병원 같은데 그 뭐 해부할 때 뭐 모형 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진의 정체는 뭘까요? 멕시코 몬테레이에 있는 한 병원의 레지던트 안나와 캐롤라이나는 발 절단 수술에 들어간 뒤 무사히 수술을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빠, 내가 수술한 첫 발이에요. 사진이 충격적이라면 죄송해요. 레지던트 캐롤라이나는요, 첫 수술을 자축이라도 하듯 환자의 절단된 발을 들고 찍은 기념사진과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아니, 저건 좀 너무 잔인한데? 너무 철없는 행동 아닙니까? 이게 이게 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무개념 인증샷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요. 과거 위로 보이는 장기를 들고 역시나 미소를 띤 채 찍은 사진이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인체에 대한 존중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수술까지 받은 그 환자는 얼마나 고통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저는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서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 병원 의사들의 무개념 인증샷 소식이 알려지자 의사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직업 윤리가 이 정도라니라며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이 빗발쳤고요. 사람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병원 측에서는요. 환자 인권이 짓밟힌 것에 대해 사과를 전합니다. 무리를 빚은 의사는 해고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환자에 대한 존중은 안중에도 없었던 의사들. 부디 지금이라도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깨달았길 바랍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14년 11월 4일 새벽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한 요양병원. 당시 당직이었던 직원 이마이 하야토는요. 졸음을 쫓을 겸 요양원을 나와 주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왜 사람이 쓰러져 있지? 1층 정원에서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이후에 이마이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조사 결과 사망자는 요양원 4층에서 지내던 87세 노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고. 사인이 뭔지가 궁금하네요. 이 추락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뒤 4층 베란다에서 또 86세 여성이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약 3주 뒤에는 6층에서 96세 여성이 추락해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게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한 낌새가 있거든요. 게다가 세 노인이 뛰어내린 베란다에는 약 120cm의 난간이 있었는데요. 8, 90대 노인이 자력으로 넘기에는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을 타살로 추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경찰이 이 연쇄 추락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한 남자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바로 요양원 직원. 어머. 이마이 하야토였습니다. 아니, 아까 처음에 신고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찰은요. 세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모두 근무했던
유일한 당직자가 이마이여서 노인들의 추락사에 관련이 있는지 추궁을 했는데요. 그러자 아, 그 영감 손이 많이 가는 노인네였어요. 그래서 베란다로 불러서 던졌어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요. 구체적인 범행 방법까지 설명한 이마이. 그러니까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자기 귀찮게 했다고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와, 이게 정말 제정신인 사람으로 귀찮아서 던졌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2018년 1월 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 3명의 노인을 연속 살인한 요양원 직원 이마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뭐야? 갑자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마이. 왜? 그러나 2018년 3월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그동안의 경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고 앞으로 갱생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더 지켜야 할 이들의 엽기 행각, 자신들이 지은 죄를 부디 똑똑히 깨닫길 바랍니다. 2014년 12월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한 경찰서로 들어온 다급한 신고 전화. 제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남자 차 번호가요. 이후 정말 다행히도 곧바로 성폭행 용의자 예프렘 이즈마일로프가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체포 직후 예프렘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뭔데요 또 정체가? 아, 불안해. 또 뭐길래. 성폭행범 예프렘의 실체. 그는 경찰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경찰로 재직한 예프렘은 밤길을 홀로 걷던 여성에게 접근. 경찰입니다. 밤길이 늦었으니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리죠. 그런 사람 잡아야지. 니들이 그럴 때가 아니지. 여성분은 얼마나 마음을 놨겠냐고.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계심을 풀게 한 뒤 여성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요. 이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고 가 성폭행해왔던 겁니다. 참, 네 정말. 아, 제정신으로 방송할 수가 없어. 예프렘이 여성들을 성폭행한 뒤에 남긴 끔찍한 말. 사실 나 HIV 감염자야. 근데 나 경찰인 거 알지? 너 어떻게 하는 거 일도 아니니까 입 조심해. 그는 2001년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 진단을 받았던 건데요. 그 뒤 경찰 신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일삼은 겁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뭐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아니 그러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심해야지. 그거를 범죄에 악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를 포함해 무려 11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밝혀졌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 9명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러시아의 악마 경찰로 보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며 대분노를 했습니다. 경찰을 떠나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야.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끔찍한 고통을 남긴 악마. 과연 지금 그는 자신의 잘못이 뭔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긴 했을까요?